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인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 61살 은정이라고 합니다. 몇 해 전 퇴직을 하고 난 뒤 생활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줄어든 수입 속에서 한 달 30만 원으로 살아가야 했고 혼자라는 사실도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퇴직을 하고 처음 집에 돌아왔을 때의 그 적막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모두 출가했고 아내와도 합의 이혼을 한 지 오래라 집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거실 불을 켜도 환한 빛 대신 더 깊은 고요가 퍼져나왔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가 전부였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단단히 박힌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혼자구나. 퇴직금으로 잠깐은 숨통이 트이는 듯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동안 갚지 못한 빚을 정리하고 나니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으로는 월세, 관리비, 전기세와 수도세, 그리고 최소한의 식비를 충당하면 손에 쥘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에라도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빚을 져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고민은 노후였습니다. 나도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나. 하지만 요양원은 한 달 기본 1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형편으로는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대는 건 더더욱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에겐 그들만의 삶이 있으니까요.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 정호와 밥을 먹다 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정호야, 나 요즘 걱정이 많아. 요양원 들어가야 하나 싶어서. 그러자 정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은정아, 요양원이 답은 아니더라. 100만 원 넘게 쓰면서 거기 들어가면 뭐가 남겠냐? 차라리 내 힘으로 작은 집에서 살아가는 게 낫지.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준비해야 하는 건 요양원이 아니라 혼자 살아낼 힘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제 그림자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림자가 유난히 왜소해 보였습니다. 저는 속삭이듯 묻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너는 정말 혼자 살 수 있겠니?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미약한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할 수 있다. 해내야 한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노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입니다. 비록 가진 건 적어도 제 손으로 살아내겠다는 의지가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혼자 살아간다는 결심을 했지만 막상 가계부를 펼쳐들고 계산을 시작하자 숨이 막혔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매달 70만 원 남짓. 그중 월세와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를 내고 나면 절반 이상이 날아갔습니다. 남는 건 고작 30만 원 남짓이었죠. 그 돈으로 한 달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마트에만 가도 몇만 원이 훌쩍 나가고 가스비와 휴대전화 요금까지 합치면 30만 원은 터무니없이 작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30만 원으로 살아내는 법을 만들어 보자. 가장 먼저 바꾼 건 식사였습니다. 예전에는 밥하기 귀찮다고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을 자주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한 달도 버티지 못한다는 걸 곧 깨달았습니다. 저는 직접 시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시장에 나가면 마트보다 훨씬 저렴하게 채소를 살 수 있었습니다. 양파 한 망에 3,000원, 계란 한 판에 4,000원.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 정도면 한 달을 버틸 수 있겠다는 감이 조금씩 잡혔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칼을 잡는 손은 어색했고 후라이팬에 계란을 깨다 노른자를 몇 번이나 흘렸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자 작은 성취감이 찾아왔습니다. 아, 나도 해낼 수 있구나. 저는 점점 음식을 직접 해먹는데 재미를 붙였습니다. 대파와 감자를 넣고 끓인 된장국은 제게 어느 고급 요리보다 값졌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저는 습관도 바꿨습니다.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줄이고 겨울엔 내복을 껴입어 난방비를 절약했습니다. 휴대전화 요금제를 가장 저렴한 걸로 바꾸고 대중교통 대신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조이고 또 조이면서도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은정아, 이건 아끼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다. 내 삶을 지키는 거다. 가끔은 주변 사람들이 안쓰럽다는 듯 말을 건넸습니다. 은정 씨, 그렇게 사는 게 버겁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살고 있을 뿐이에요. 속으론 서글펐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30만 원으로 사는 삶은 고단했지만 적어도 제 발로 서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유혹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길을 걷다 보면 커다란 요양원 건물이 눈에 띄곤 했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는 노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편하긴 하겠지. 밥도 나오고 청소도 해주고. 하지만 곧 생각을 거뒀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제 삶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요양원이 아닌 제 작은 방에서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30만 원으로 사는 법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자 제 마음속에도 작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이웃이나 지인들은 제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했고 그 호기심 어린 눈빛은 종종 부담이 되었습니다. 은정 씨, 퇴직금도 받았다면서 왜 그렇게 아껴요? 이제는 편하게 살아야 하는 나이 아닌가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속은 뒤틀렸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두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울하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묵묵히 제 방식을 이어가야 한다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문제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딸 지영이가 제 생활을 알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지영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엄마, 한 달 30만 원으로 산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다 쓰러지면 어떡해요? 차라리 요양원에 들어가세요. 저는 그 말에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지영아, 엄마는 아직 스스로 할 수 있어. 요양원 들어가는 건 정말 마지막 수단이야. 지영이는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고집 부리다가 더 큰 병 나면 결국 제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차라리 안정된 시설에서 사는 게 낫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겐 그 말이 마치 엄마는 혼자 살 힘이 없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쏟아져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 30만 원으로 사는 이 삶이 아이들에게는 고집으로만 보이는 걸까? 그 질문에 선뜻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준호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 살겠다는 건 위험해요. 뉴스만 봐도 홀몸 어르신들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희한테 짐 되는 게 더 큰 사고야. 준호는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들과의 대화가 끝나고 혼자 방에 앉아 있으면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제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다.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누군가의 돌봄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건 제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진 채 살아가는 것보다는 가진 게 적더라도 제 힘으로 살아내고 싶었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문득 심장이 두근거릴 때면 혹시 오늘 밤이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마저도 30만 원으로 사는 법을 지키려는 제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공포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일지라도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낸다. 아이들과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엄마, 이제 그만 고집 좀 꺾으세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매번 마음이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아이들의 걱정을 다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은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제 존엄이었고 제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방법이었습니다. 30만 원으로 사는 생활은 제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이 곧 평안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는 원룸 건물에는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옆방에 사는 최할아버지는 늘 저와 비교되는 존재였습니다. 최할아버지는 퇴직 후 곧바로 요양원에 들어갔다가 얼마 전 집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퇴직금이 제법 넉넉했던 덕분인지 자식들에게 도움도 받고 지금은 큰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저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은정 씨,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요양원에 있으면 밥도 나오고 간호도 해주고 돈은 조금 더 들지만 편하잖아. 그 말이 귀에 박힐 때마다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하지? 나도 편히 살면 안 되는 걸까? 경제적인 압박은 생각보다 더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겨울이 되자 난방비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예상보다 2배는 많았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 돈을 내면 이번 달은 뭘 줄여야 하지? 식비를 줄여야 할지 아니면 병원 검진을 미뤄야 할지 선택지는 늘 궁핍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스스로를 다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녁에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밝게 불이 켜진 식당 안에서 삼삼오오 모여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허해졌습니다. 저도 예전엔 가족들과 그렇게 웃으며 밥을 먹었는데 지금은 저 혼자 식탁에 앉아 대파와 두부를 넣은 된장국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 국물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도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제발 요양원 들어가세요. 어머니, 그렇게 사는 게 고집일 뿐이에요. 그 말들이 마음을 파고들며 흔들어댔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30만 원으로 사는 제 삶이 고작 아집에 불과한 건 아닐까? 하지만 또 다른 순간 저는 제 방안을 둘러보며 위안을 찾았습니다. 비록 좁고 낡은 원룸이지만 이곳은 제 의지로 꾸린 공간이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없고 제가 원하면 불을 켜고 끄며 제가 원하면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그 사소한 자유가 제겐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아는 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정 씨, 그렇게 사는 거 힘들면 그냥 아이들한테 기대요. 요즘은 다들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강한 척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은 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흔들림은 계속됐습니다. 아이들의 눈물 섞인 권유, 지인들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매달 찾아오는 고지서, 모든 것이 제 결심을 시험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순간에 저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배포하는 안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홀몸 어르신을 위한 생활 지원 서비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니 무료 건강검진, 반찬 배달 서비스, 그리고 응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게 있었네. 내가 몰라서 불안해했던 거구나. 그날 저는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책상 너머에 앉아있던 사회복지사 김민정 씨가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은정 어르신, 요양원만이 답은 아니에요. 혼자 지내시더라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꼭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요양원이 유일한 길이라 믿었던 제 생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30만 원으로 살아가는 삶을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하나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의지만 있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버틸 수 있구나. 이 깨달음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을 걷어냈습니다. 실제로 변화를 체감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반찬 지원 서비스를 통해 가끔 배달되는 작은 반찬통 하나가 제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된장무침 한 접시, 무생채 한 통. 그 소박한 반찬이 식탁 위에 놓이면 마치 누군가 제 옆에서 함께 밥을 먹어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 혼자 살아도 고립된 건 아니구나. 누군가 내 삶을 지켜봐주고 있구나. 그 후 저는 계산기를 들여다보며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식비는 한 달에 15만 원, 공과금과 관리비는 10만 원 남짓, 여기에 교통비와 자잘한 비용을 합쳐도 30만 원 안팎. 숫자가 제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충분하다. 가능하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히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불안은 찾아왔고 아이들의 반대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환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스스로 꾸린 작은 공간 속에서도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제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30만 원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던 계산이 이제는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시장에 가서 필요한 채소 몇 가지를 사고 돌아오는 길, 손에 든 봉지가 묘하게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걸로 일주일은 문제없겠지. 스스로 중얼거리며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소박한 반찬이 올랐습니다. 콩나물국, 감자볶음, 계란찜. 누군가 보기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제겐 이보다 더 풍성한 밥상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밥상을 제 손으로 차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은정아, 너는 해내고 있어.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오랜만에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은 더 늘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또렷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 게 바로 이거야. 남의 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버티는 힘. 아이들과의 대화도 달라졌습니다. 딸 지영이가 찾아와 제 생활을 걱정스레 둘러보더니 결국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고집만 부리는 줄 알았지? 하지만 이게 엄마 방식이야. 엄마는 엄마 힘으로 살고 싶어. 지영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이들에게도 제 의지를 인정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고단한 날도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는 날,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제가 기댈 곳은 결국 저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이었습니다. 30만 원으로 살아내는 이 삶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삶이 아니라 제 존엄을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하곤 했습니다. 은정 씨,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자랑이에요? 그러면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모를 거예요. 작은 돈으로도 내 힘으로 살아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날 밤 전등 불을 끄고 방 안에 누워 창문 너머 달빛을 바라봤습니다. 방은 작고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해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우자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30만 원으로 살아내는 삶은 어느새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만 지금은 오히려 안정감을 느낍니다. 매달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계산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묘한 뿌듯함이 제 가슴을 채웁니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내 방식대로 잘 살고 있다. 생활은 단순해졌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는 사라졌고 하루하루를 계획하며 살아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밥은 간단하게 차려 먹고 저녁이면 라디오를 틀어놓고 조용히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쓸쓸해 보일지 몰라도 제게는 오히려 편안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화려한 것을 바라며 늘 부족함을 느꼈지만 이제는 소박함 속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30만 원 생활은 단순히 돈을 줄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자신을 지켜내는 과정이었고 스스로를 믿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두렵던 시절, 저는 늘 요양원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짜 필요한 건 요양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작은 용기와 자존심이라는 것을요. 가끔은 아이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엄마, 이제는 조금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셨는지. 딸 지영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집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방법이었단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립하신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아이들도 결국 제 선택을 존중해 준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웃들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은정 씨 참 대단하다라는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그 말이 제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30만 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초라한 일이 아님을, 오히려 스스로를 지켜내는 강한 선택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을 때 창문 너머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제 마음도 잔잔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안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30만 원으로 살아가며 얻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안정감이었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버틸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제 마음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달 30만 원으로 꾸려가는 삶은 불편함이 많지만 동시에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은정 씨,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결국은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제 힘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노후 대비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이야기할 때 돈과 시설을 떠올립니다. 넉넉한 연금, 편리한 요양원, 그리고 누군가의 돌봄. 하지만 제가 살아본 바로는 그 무엇도 스스로의 의지와 자존심을 대신해 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밥을 짓고, 내가 내 발로 걸어 다니며, 내가 내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노후 대비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작은 창문을 엽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올 때면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가자. 그 다짐 하나가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물론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언젠가 몸이 더 약해지고 진짜로 혼자 감당하기 힘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낼 겁니다. 그것이 제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제 나이와 비슷하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큰 돈을 모으거나 좋은 시설에 들어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혼자서도 살아낼 수 있다는 확신, 그 작은 용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는 30만 원으로 살아가며 깨달았습니다. 돈이 부족해도 환경이 열악해도 내가 나를 믿으면 삶은 이어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삶은 결코 초라하지 않다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소박한 밥상을 차리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방 안은 조용하지만 제 마음은 풍요롭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 가장 큰 위로이자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단순히 제 삶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울 수 있는 노후라는 단어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후를 걱정하며 보험을 들고 연금을 준비하고 요양시설을 찾아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본 바로는 그보다 먼저 필요한 건 내가 어떻게 혼자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삶은 결국 불안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힘을 믿는 삶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매달 30만 원으로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순간 흔들렸습니다. 지갑이 비어 있을 때는 불안했고 몸이 아플 때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를 붙잡아 준 건 돈이 아니라 작은 자존심이었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다. 는 믿음이었죠.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혹은 언젠가 혼자가 될까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결코 가볍지 않듯 앞으로 살아낼 날들도 충분히 단단합니다. 저는 작은 원룸에서 매일 밥을 지으며 느낍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국 한 그릇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혼자 앉아도 외롭지 않은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제 노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방 안에는 나 혼자일지 몰라도 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저처럼 또 여러분처럼 살아내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 진짜 필요한 것은 요양원도 아니고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믿는 힘 그리고 작은 삶을 지켜내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준비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자신의 자리에서 그 용기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늙어가더라도 함께 단단해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기를, 그리고 내일도 꿋꿋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